다음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이자 정운찬 저희 총장님이셨는데요. 예전에 총장님이셨고 현재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정운찬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의 제목은 강중국가 진입 비전과 남북한 간의 동반선장입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사회적 이슈에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나가 와서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뭐 선뜻 가서 다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인지 이번에 김병현 원장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뭐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오겠다고 그랬습니다만 대답하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치시기를 혹시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번 불렀는데 그냥 선뜻 오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하나 써갖고 왔습니다. 이 강중국가 진입의 비전과 과제라는 맥락 속에서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이 강중국가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거의 읽듯이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하시고 제 글은 전부 위인물로 배포됐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봐야 할 텐데 한국은 1948년 8월 근대적 독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74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GDP 규모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중국, 카나다, 스페인이 10국이 세계 GDP 경제대국입니다. 현재 GDP 규모 10위 내 국가들 가운데 카나다하고 한국을 제외하면은 과거의 강대국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요. 오랜 기간 타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요. 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나라들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땅도 우리보다 넓고 천연 자원도 우리보다 풍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74년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옹크타드의 국가 분류는 A, B, C, D 아닙니까? A는 아시아, 아프리카, B는 서부 유럽과 북미, 그리고 C그룹은 남미, D그룹은 동유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만이 B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작년에 한국도 B그룹으로 속하게 돼서 많은 신문에서 한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된 나라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네, 한국은 드디어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2022년 현재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 성장률을 볼 때 80년대에는 8% 성장이었던 나라가 90년대 이후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 10년 이동 평균으로 볼 때 장기 성장률이 6%, 5%, 4%, 3%, 2%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또한 소득 분배를 보면은 제일 돈 잘 버는 1%가 약 15%를 가져가고 돈 제일 잘 버는 10%가 거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10%가 전체 소득의 반을 갖고 90%가 전체 소득의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가는 정도이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의 분배는 소득 분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사회는 외형적인 성장으로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갔지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과거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렸던 것은 한국은 교육에 과감히 투자했고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을 가졌으며 자신 및 가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도전 정신은 좌절되었으며 공동체 정신은 희미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정부의 영혼 없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글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0년에는 전체 경제 규모로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02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러나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 국가로는 성장했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아직 이탈리아를 추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도 안 되고 세계 3위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근대적인 독립정부 수립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48년 한국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고 저는 한국 정부 수립 100주년 목표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을 2048년으로 바꾸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8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라는 꿈을 꾸어보자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세 번째로 높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가 작다면 경제 규모가 최강은 아니지만 실력을 갖춘 살기 좋은 강중 국가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강중 국가가 된다면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엄두도 못 낼 것이며 우리 역사를 손대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강중 국가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류 평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부 수립 100주년 즉 2048년에
목표로 삼고자 하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의 강중국가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그럼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가 다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을 말합니다. 이게 이 워딩을 좀 조심스럽게 안 해서 함께 나누자고 하니까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성장에서 말하는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은 조금 바꾸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동반성장 사회는 협력적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동반성장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마침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동반성장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동력을 구비한 사회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양극화가 해결된 사회가 바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우리 지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는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겠다고 TV를 아주 도배할 정도로 며칠간 갔었습니다만 결국 임기 5년 동안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동반성장연구소 한 포럼에서 지방에서 온 어떤 여성이 동남아에 가서는 한마디 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 한참 쓰다가 똑같은 단어 쓰기 싫어갖고 동반성장이라는 단어 한번 쓰고 말았다 이렇게 농담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바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과 내일의 강중국과 한국의 꿈 사이에는 괴리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보다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점입니다. 물론 강중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정책을 써야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남북 간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이나 교육혁신이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인물에서 읽으시면은 제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한번 갈까요? 이제 한반도의 미래, 남북한 및 동북아 동반성장 체제 여기서부터 한 대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한 달 동안 공부해온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관찰 그리고 제 생각을 써놨으니까 같이 저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읽다시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동반 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라고 그랬지만 그 개념이 아주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국가 간 등으로 확산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2005년 이후 입시 제도로 채택해온 지역균형 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거기 보태서 다양성의 추구이기도 했습니다. FTA는 국가 간 동반 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 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남북한 간 동반 성장 체제에서 우선 우리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영선 교수도 계시지만 한 20여 년 전에 북경에 가서 남북 군사회담, 남북 학술 교류를 할 때나 또 남북 상봉을 할 때나 언제나 꼭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노래를 듣기도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은 물론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통일 한국을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2018년 60%에서 2021년 4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2018년 16%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20, 30, 2030 세대의 변화는 더욱 급진적이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2018년 54.1%에서 2021년 27.8%로 급감했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은 17.6%에서 42.9%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즘은 통일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리한 통일은 없다가 대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 포기해야 되나요? 통일 정책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통일 정책 방향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강중 국가 진입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은 마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한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과 신냉전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정치적 양극화는 통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한의 통일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독일 통일도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고 전개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기간 그렇게 막강했던 소련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 해체될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독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수건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혹시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첫째는 국민 통합이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양극화의 해소는 몰라도 완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력 통일과 같은 무리한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대답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의 통일이 서독 체제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 완성되었듯 우리의 통일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북한 주민이 한국의 체제를 통일 한국의 체제로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가 통일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양극화가 심해서 소수만 살기 좋은 사회라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체제로의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에도 인류 국민이 있는데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삼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매우 유동적이며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기저에 승자 독식으로 인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 구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양극화에 대한 교정 조치 없는 국민 통합은 겉만 화려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은 통일을 추진하는 데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하며 패배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래야 남한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에도 사회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읽어서 미안합니다. 그냥 좀 따라오세요. 자, 그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남북 통일의 동서독 통일이라는 역사적 선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 즉 대동독 긴장 완화 정책이 크게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분명 동독의 주민들이 통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망하게 되는 것은 동방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물론 핵으로 무장하며 계속적으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핵무기 개발과 미중 대립이라는 엄혹한 환경 속에서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내의 정책 기조에 확고한 일관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주변국들에게 통일이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에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력을 지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도 정해야 되고 또 남북 간의 경제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대북한 주민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탈북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임을 보이는 방법이 됩니다.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상 이들을 한민족 같은 동포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가 지금 또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한편으로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크면 한국 국민이 통일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 통일 비용 부담 걱정 때문입니다. 동서독은 경제력이 1대 2.6이었다고 하는데 북한과 남한은 1대 40 수준을 넘어 지금 1대 100까지로 보는 추정도 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간의 동반성장 그리고 통일 전에 남북 간의 동반성장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2장 정도 남았으니까 좀 지루하대로 참아주세요. 자,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 간의 동반성장은 필요한 것이 강중 국가 건설에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을 가중해서 남한의 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부담입니다. 안정적인 남북 관계 구축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협은 한국 경제의 좋은 돌파구입니다. 남북 관계의 안정은 북한에도 절실합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다방면에서
사립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는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개혁 개방 없이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고립의 결과 단순한 상품 교역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통일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남북 관계를 깊고 넓게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이죠.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의 기본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는 일관되게 지속해야 통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은 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이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남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통일 이후 통일 국가의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경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감을 축소하는 문화 사업, 남북한이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반도 고대사 연구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으로 합의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명규 원장님이나 김병현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통일 기반 조성형 경제 사업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경제 공동체란 경제 공동체 지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인력 및 자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전제로 한 경제 통합 기구죠.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기본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동반 성장형 시장 경제로 그 형성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를 병행하여 한반도의 포괄적인 평화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제도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남북한 동반 성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형 경제 사업이 우리 국회의 동의와 북한 당국과의 합의로 안정 궤도에 진입하면 그것을 광의의 남북한 경제 공동체의 출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 성장형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연동되면서 그 폭과 깊이가 확장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남북 통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기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북한 동반 성장을 위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사업은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역을 통한 경제 협력입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남북 교역을 통해 북한은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남한은 북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성공단 모델의 확대판으로 북한의 지역별로 특화된 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산업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북한의 지역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남쪽의 기술과 자본 중간재를 가져와 북한의 인력에 의한 단순 가공 수준이었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은 북한 농산물 가공에서부터 각종 천연 광물 자원의 개발과 광물 가공, 물류, 디지털 산업, 의료, 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모델을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제2, 제3의 공단을 북한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남한에서도 파주나
철원 등에서 설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재가 해제되면 그 이후에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협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북 정책은 항상 정쟁의 소재가 되어 이념 갈등을 격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방향성은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 정치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신뢰의 통로를 만들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치 군사 분야보다 유연하게 풀 수 있어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그 남북한 동반 성장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이고 14페이지에 가서 잠깐 한 문단만 더 읽어볼까요? 14페이지 불확실성 시대의 통일로 가는 길에 제 의견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에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보다 상생 공영이라는 남북한 동반 성장이 통일론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동반 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중 국가로 가는 길도 험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고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메인 토픽은 남북 관계이지만 그래도 15페이지 맨 밑에 가서 저희 강중 국가에 대한 좁은 의견을 한번 또 피력해 보겠습니다. 그 문단의 중간쯤 됩니다. 강중 국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전 국민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과 재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재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048년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면 우리나라를 강중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중국가를 향한 원대한 비전은 현재 갈등을 넘어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적 강중국가는 동반성장의 실천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걸 끝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써온 것 중에서 말씀 안 드린 것은 사회혁신, 교육혁신, 사회적 자본의 구축인데 사회혁신은 부정부패 일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 정신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하면 된다는 정신도 회복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그냥 한마디씩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심신의 피곤을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학생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줄이고 대학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 때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자기 스스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 풍토를 소수에게만 제공해서 교육 귀족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수즉 세인데 서울대학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동창의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제를 했지만 이제는 계층균형 선발제까지 해서 서울대학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박명규 교수가 제일 좋아하실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정말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저는 문사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사철 중에서도 저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확실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어떤 저 적응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야말로 추론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사고가 되고 사고가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데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강중 국가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 처방은 다른 데 또 쓰여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뺏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한 달밖에 준비 안 해갖고 아주 부족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